여기는 CES 2022 첫 번째 날 진행을 맡게 된 더밀크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연한 팬데믹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맛본 경험한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분야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들이 속속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번 CES 2022에서도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전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헬스케어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저희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더밀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봤습니다. 더밀크의 자문 역할을 하시는 밀크쉐이커이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미크론 변이를 뚫고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오히려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그래서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도 특별히 이렇게 예전 사실 CES에 처음 온 건 아닌데 올 때마다 꼭 감기 비슷한 무언가를 걸려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쯤 뭔가 목이 칼칼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게 부스터샷 오히려 맞으셨나요? 네, 맞았습니다. 저는 애틀랜타에서 이제 직접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왔는데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좀 긴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 하고 또 방송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웰트 주식회사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헬스케어 쪽에 특화해서 CES에서 좀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전달해드리고자 더밀크와 함께 좀 밀크쉐이커로서 불러주셔서 사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자리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해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더 이제 가속화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궤도에 오른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재밌는 전시 기회라 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시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다가 굉장히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유명인이시더라고요. 좀 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시고 삼성전자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창업을 하신 그런 이력도 갖고 계신데 이렇게 계속 경력 전환을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력을 전환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이후로 사람들의 질병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고 조금 더 이르게 늦지 않게 그런 질병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조금 있었고요. 또 의사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잖아요. 의료복지부가 아니라. 아픈 이후에 보통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까? 예방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로서 더 효율화되고 더 다뤄지지 못한 것들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나 관심들을 통해서 디지털 이런 쪽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무슨 과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도 궁금했는데 못 여쭤보고 있었어요. 무슨 과입니까? 내과, 외과 이런 전문의를 할 기회는 없었고 사실 같은 기간 동안에 제가 삼성전자나 그런 쪽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뤄왔던 것이 수련이라면 수련이라 이젠 그냥 다 내려놓고 전자과 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과 의사. 강 대표님 같은 커리어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업계에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특별한 케이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각광을 받고 좀 주류로 편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맞이하면서 좀 물밑에서 이런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혹은 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때문에라도 공대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뭐 그런 케이스들, 네, 그런 케이스들 그런 있죠. 그런 뭐 인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후배들이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보이지 않았을 뿐 이제 그런 산업 안에서 그런 플레이어들이 좀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좀 예전의 외로움을 이제 많이 달랠 수 있는 뭐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트라는 회사,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웰트라는 회사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이고 어떤 계기로 또 만들어졌고 어떤 제품들 또 그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웰트의 시작은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안에 사내벤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 뭐 애플과 샤오미 사이에 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금도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그 양쪽 다 할 수 없지만 삼성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에서의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던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들을 고민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고민했고, 뭐 이어폰부터 시작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현실에 빨리 고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의 형태는 벨트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아까도 뭐 그 CS 시작에 트렌트 워치에서 그 기조 연설자가 뭐 좀 더 디스크리트하고 심리스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웨어러블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만든 거고요. 사람들의 허리둘레나 뭐 걸음수, 앉은 시간, 과식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뭐 걷는 패턴, 쩔뚝쩔뚝 걷는다든지 하는 거를 그냥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볼 수 있는 스마트 벨트. 저 여기 그냥 차고 있는데. 차고 계십니까? 네.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품 홍보를 확실히 하고 계시는데. 항상 차고 있습니다. 여기 충전잭이 아니면 사실 그냥 벨트랑 똑같아서 뭐 보여주기가 좀 힘든데 이거를 그 안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게 뭐 사람들의 실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됐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측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측정만 하고 나면 사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냥 좋다 그러면 사실 그냥 그거 끝인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기분이 나쁜데, 예를 들어 병원 가서도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벨트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심지어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런 영역들을 더 강조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 소개드렸던 디지털 치료제라는 그 소프트웨어 형태로 의사가 처방하는 앱이에요. 그 앱이 실제로 어떤 환자군에서 쓰면 이제 실제로 병이 치료가 되고 그 경과가 좋아지고 뭐 그것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식약처 허가라는 기존의 약들이 거쳐왔던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이제 돌파해내고 있는 단계고요. CES에서 사실 벨트를 처음 선보였던 게 5년, 6년 전이고, 혁신상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년도였죠? 그 2020년입니다. 2년 전에. 그 CES였고, 그 CES에 뭐 넬이 계속 나오면서 벨트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코로나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번 정도 쉬고 이제 다시 지금 돌아온 CES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방향이 그렇게 틀리진 않구나. 그냥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이제 선보이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 기술전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그 수요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에 더 집중하는 그 방향을 분명히 강조한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좀 그런 포인트에서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벨트가 많이 팔렸습니까? 저희가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좀 하고요. 콜라보도 하셔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군요. 뭐 지금 뭐 한국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잠실 롯데백화점이랑 그 청량리 롯데백화점에 저희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찾으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브랜딩에 더 집중하면서 실제로 벨트를 사고 누리고 구매하고 선물하는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벨트 구매 소비 패턴 자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고객들의 삶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지금 한 수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완만한 숫자는 아닌 게 듀퐁 정도의 브랜드가 1년에 전 세계에서 파는 벨트의 숫자가 수만 대입니다. 네. 그럼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가격대에서 실제로 저희가 판매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닐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상당히 시장에서 그래도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벨트 가격을 낮추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보통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이게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번에 출시한 뭐 위딩스나 뭐 몇 가지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저희와 함께 그 비즈니스 필드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계속 가격을 높여온 회사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경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엄청난 혁신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업계에 종사하시면서 그런 변화가 좀 피부로 느껴지시던가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헬스케어에서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면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장 그 실질적인 제품을 얘기하자고 하면 약이에요. 그렇겠죠. 헬스케어에서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그것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헬스를 케어할 거냐 그냥 다 좋은 거 그런 거 없거든요. 임상시험을 하거나 어떤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를 잘라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선제 조건인데 비로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디지털 치료, 뭐 디지털 진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조금 더 이게 어떤 질병 타겟으로 특정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뭐 보시면 여기 clinically tested라고 하는 혹은 뭐 FDA approved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헬스케어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팬데믹이 사실 그 전후로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팬데믹 전후의 어떤 그 트렌드 변화 좀 특징이 좀 있을까요? 헬스케어 분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아무래도 그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뭐 리모트 페이션트 케어, 텔레메디슨 그런 개념들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뭐 말이 코로나지 감염병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 질병인데 실제로 만나지 않아야지 그 질병의 전파를 최소한 늦추던지 막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행위들을 치환하는 것들 생각했을 때 비대면 뭐 원격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현장감을 그냥 그 랜선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고 헬스케어도 사실 거기에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뭐 CES에서 공식 자료로서 지금 발표한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 4분의 1의 어떤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는 어떤 분석도 미국에서는 이미 뭐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평범한 일이 됐죠. 팬데믹 기간 중에. 그 실제로 뭐 헬스케어 안에서 조금 그 원격에 대한 위험도가 낮거나 혹은 굳이 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찾아서 그 원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CES에서 보여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병원을 가보면 좀 가봤거든요. 가보면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원과 수술 정도의 그 심각한 케이스들을 제외한 그냥 외래 내원 환자들은 방문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의 전자 차트 프로그램에 그냥 줌 버튼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들을 좀 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생긴 그 가장 큰 변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 전자 차트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냥 타이핑해서 쳐넣기 바빴지 거기에 바로 그냥 영상 통화를 걸 수 있는 줌 버튼이 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뭐 그런 변화들에 맞춰서 우리가 진단을 하던 방식, 뭐 처방을 하던 방식들이 다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료 안에 사실 진단과 처방이 있는 거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진단하고 뭐 피를 찔러서 진단하고 혹은 약을 먹여서 혹은 약을 주사로 놔서 치료하던 그 모든 방식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 프레스크립션을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기존에 계속 가는 주치의분이 계신데 이렇게 전화로 통화해서 프레스크립션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일상화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더 이제 가속화가 됐고 더 노멀이 돼버린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파는데 그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떤 그 서비스의 측면, 뭐 구독이라든가 그런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리면 사실 시장에 저항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뭐가 그러니까 더 있어야지 가격을 올리죠. 뭐 희소가치, 패션처럼 차라리 희소가치라도 있던지. 근데 그런 것을 다루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밸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말한 서비스에서 밸류를 높이는 거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가격 상승의 동력일 거거든요. 그것들을 해낸 회사들이 가격을 높이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사실 아까의 문장에 좀 빠져 있었던 중간에 그 문구였을 것 같고요. 그 위딩스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체성분 분석계 정도를 그냥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뭐 생활 습관을 지도한다든지 특정 질병에 특화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든지 그것들이 실제로 그 질병의 경과나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한 곡 여기 써놓은 거고요. 제가 출시 언제 하냐라고 같이 계셨으니까 맞아요. 물어봤을 때 아직 출시 안 할 거고 이것은 그 FDA나 뭐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굳이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은 그냥 이 체중계가 충분히 그런 서비스들과 결합돼서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설득해낸다는 그 자체는 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어떤 제품이 있죠. 뭐 인바디나. 근데 그런 제품들과 뭐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고 이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정부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제 설득해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블레싱 해주는 걸 거거든요. 정부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 서비스가 옳음을 그것들을 증명한 것들과 함께 고객한테 전달하는 개념이지. 내가 잘했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믿고 사세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CES에 나오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삼성이나 애플 정도면 모를까. 회사의 어떤 명예의 실추가 한 번의 어떤 도전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회사 아닌 이상 스타트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정부의 규제 틀 안에서 헬스케어를 다뤄내는 것이 소비자로서도 더 유익이 클 거고 맞습니다. 그 경쟁의 어떤 판도에 있어서도 되게 크리티컬 포인트일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헬스케어 AI 시장 그 한 조사업체 연구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 미국에서 헬스케어 AI 시장이 34억 달러 규모 시장이었는데 2026년에 362억 달러 시장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는데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최근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헬스케어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게 아마 왓슨일 것 같아요. 근데 왓슨은 지금에 와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실패한 특별히 뭘 보여주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 돼버린 좀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었고 뭐 왓슨이란 브랜드 안에서 또 다른 시도들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라서 자체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적용의 분야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네. 사실 헬스케어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능성들이 다 지금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네. 최근에 봤던 회사 중에 그 CES에서 본 회사는 아닙니다. 네. 봤던 회사 중에는 그 소변 검사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소변에 이제 박테리아가 있으면 네. 우리가 박테리아마다 좀 생긴 게 다르잖아요. 길쭉한 애도 있고 동그란 애도 있고 네, 네. 꼬리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책으로 보면 그런 박테리아의 모양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고정 이미지로만 봐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유동적인 액체 안에서 걔네들이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 안에 그 어떤 박테리아가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에 따라서 그 류 속의 어떤 흐름, 그 실제로 그 박테리아가 헤엄을 치면서 치는 물결의 파장,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분석해서 현미경 이미지든 뭐 실제로 그냥 좀 더 해상력이 좋은 뭐 특정 카메라의 어떤 이미지든 분석을 해서 이 보통은 박테리아 배양을 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사진 그 동영상 정도를 그냥 촬영하는 것만으로 뭐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그 패턴 디자인 패턴을 읽어서 움직이는 패턴을 읽어서 하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들은 바가 있고 실제 그 우리가 생각하던 골드 스탠다드와의 코릴레이션이 좀 잘 맞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우리가 의학에서는 보통 정답, 지도학습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정답들이 정해져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들이 그래도 정답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이터 소스나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패턴을 익혀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혹은 그 큰 비용을 예전처럼 들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AI가 좀 들어갔을 때 많은 밸류를 꺼낼 수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이제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AI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영상 판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사람을 보조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체할 가능성까지 이제 보고 가는 거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과의 갈등 그런 요소들을 배제시키지 못하면 쉽지 않겠죠. 쉽지가 않을 그 분야일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인력을 실제로 대체하는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헬스케어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신약 개발 같이 아예 그냥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리소스와 돈이 들어가던 그 영역에서 AI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간이나 어떤 사이즈를 단축시키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번에 사실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가 그 백신 개발의 속도를 엄청나게 앞당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도 AI의 어떤 도움이 들어갔겠죠 아마? AI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번 코로나 뭐 백신을 만들 때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산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임상시험 자체의 속도를 좀 빠르게 했던 건 그냥 워낙에 보십시오. FDA가 사실 그것들을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들어가는 사람과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좀 그런 것들도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와 식약처도 혹은 FDA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필요한 절차들을 좀 생략해 가면서라도 하도록. 근데 실제 임상시험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사실 그 약품이나 어떤 의료기기가 출시 후 감시, 그러니까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로 리얼월드,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빨리 찾아내고 혹은 예전에 임상을 오래 했으면 일단
승인 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짜 이슈들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강화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임상이나 어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각 국가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밀크가 빅테크,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 많이 커버를 하다가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뭐 우버가 의료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서너라는 업체가 오라클에 인수가 된 부분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국 체인인 CVS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구글이 핏빗을 인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이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력도 풍부하고 어떤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런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분야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헬스케어 시장을 좀 커 보이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헬스케어를 접근하는 그들의 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회사들이 이전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계속 실패를 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아까도 조금씩 힌트가 있었지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IT 기업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뭐 무료로 하는 그런 어떤 논법에 좀 익숙해요. 네. 그래서 수평적인 비즈니스들, 거의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를 바라고 플랫폼인 성격으로 쫙 퍼지는 그런 비즈니스를 노리는 경향이 좀 있고, 네. 헬스케어는 반대로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의 가장 가렵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 니즈를 그 니즈를 정확하게 직격해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직적이고 더 파고드는 그런 방향을 띱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몇몇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축소라고밖에 보여지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크고 원대하고 뭔가 막 어마무시한 걸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 안 되어 왔던 건데, 그럼 제약회사들이 그 작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닌데, 그럼 왜 그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 시작일 거고요. 그들이 그런 수직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 접점을 찾아내는 T자형 어떤 형태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헬스케어에 빅테크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회사들은 그 니즈 자체에서 이제 윌링니스 투 페이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윌링니스 투 페이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줬을 때 혹은 대조군의 경우엔 주지 않았을 때 이 차이를 가지고서 이게 주었을 때 좋구나 라는 거,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약장에 꽂아놓고 쓰는 서비스로서, 제품으로서 다루는 것인데, 이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하면 좋겠는가. 극단적으로는 이걸 줬을 때 한 명이 누군가가 1년을 더 살고 이걸 주지 않았을 때 그냥 1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1년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사는 산정에서 매기는 비즈니스가 뭐 제약이자 헬스케어 비즈니스고요. 네. 그 가치는 사실 GDP거든요. 그러니까 GDP보다만 싸면 되는 게 헬스케어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라, 무료부터 뭐 인앱 퍼체이스로 뭐 프리 트라이얼 해가면서 가는 그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방식의 출발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운용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으로 전달하느냐, 그 양쪽에 반대되는 사고를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력과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는 것이 네. 사실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그 업계 전체가 이렇게 시너지를 받아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서로를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나와서 IT 회사에 일하고 뭐 정부에서 여기까지 너무 다양한 분야들을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조금 오래 일하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거꾸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워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과 헬스케어라고 하는 사실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한 단어처럼 불리는 그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 뭐 비슷한 트렌드로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다르고 뭐 또 어떤 점들이 또 같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했을 때 GDP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국의 GDP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양국의 사이즈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GDP 안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출 항목이나 비율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기형적으로 민간 주도의 어떤 시장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들이 생기면서 조금 고비용의 의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각 나라의 어떤 그 그래프를 펼쳐놔봐도 한 끝에 있는 그 케이스고요. 의료비가 비쌉니다. 아시겠군요. 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그래도 하나의 어떤 단일 보험 체제 안에서 그 정부와 회사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이제 깎아내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살아남기 힘들거나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성격을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식약처는 똑같아요. 과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인종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허가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나 FDA나, 식약처는 우리나라고 FDA는 미국이죠. 그 양쪽이나 공통분모를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사이언스를 가지고 얼마의 그 가격을 매기고 얼마의 시장을 볼 수 있냐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똑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각각의 시장과 그 규제를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하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전체 의료 시장의 한 50%가 미국이라고, 그리고 1%가 한국이라고. 그 정도로 미국이 엄청난 그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한국도 뭐 한 10손가락 안에 뜨는 그래도 의료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한 20-30%, 뭐 10몇 프로 있는 일본과 유럽 정도가 이제 손을 꼽을 수 있고, 실제로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의료기기 회사들, 헬스케어 회사들도 다 거기서 탄생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 시장 의 매력 가지고만 보면 조금 약해요. 사실 저희도 글로벌 어떤 업체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저희의 강점을 어필할 때 우리나라로 오란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오지도 않고요. 사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필 포인트이자 저희의 스트렝스 포인트는, 그러니까 웰트를 포함한 우리나라 회사들의 스트렝스 포인트는 디지털에 대한 강점일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사실 임상시험 얘기하면서도 계속 데이터만 얘기했는데 약도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밀가루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먹는 거가 약인 거고. 데이터를 먹는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서비스 속성 자체가 이제 디지털 자체로서 이제 다뤄지는 관점에서는 그 데이터의 다이내미시티가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약이 아닌 거죠. 진화하거나 뭐 그 사람에 맞춰지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으면, 잘 하고 있으면, 그 수집부터 분석에서 개입까지 사실 데이터의 3가지 속성을 다 얘기하는 건데 잘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더 그 경쟁력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CES 2022 미디어데이 첫날이었습니다. 저도 강 대표님과 같이 CES 2022 테크 트렌드, 그다음에 언베일드 라스베가스 행사 이 두 행사 바로 방송 전까지 참석하고 네. 한 15분 동안 밥 먹고 저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발이 아프죠. 네, 네, 급하게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트렌드 또 강조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또 눈으로 목격한 것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어떤 트렌드 변화 느낄 수 있었는지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슬라이드들을 네. 좀 까먹어서 다시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네. 4가지를 집었어요. 네, 트랜스포테이션, 뭐 자율주행 같은 걸 거고요. 스페이스텍, 뭐 네. 이번에 처음으로 다뤄지는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Sustainable 그리고 테크. Sustainable Technology에서 ESG나 네, 네. 그런 개념들 당연히 또 다뤄졌고, 마지막에 4번째가 디지털 헬스더라고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소제목으로 웨어러블, 멘탈 웰니스, 테라퓨틱스, 프로바이더 솔루션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가 네, 네. 사실은 적절한 어떤 발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코로나 덕분이겠죠. 사실 디지털 헬스가 계속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은. 근데 그 안에서 뭐 텔레메디슨부터 뭐 웨어러블, 사실 웨어러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진단기기로서 좀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FDA approved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그 설명을 분명히 거기다 달아놨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병 특이적으로 충분히 어떤 정부 기관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그런 웨어러블들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홈헬스나 뭐 실제로 그 텔레메디슨에 준하는 어떤 그 의료 시스템의 어떤 진화나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키워내는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그 스타트업을 받쳐주는 자금의 어떤 그 집중,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이 단순히 CES에서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주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주제로서 이제 다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서 언베일드에서도 사실 너무 좋은 회사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 나와서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몇 가지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놀랐습니다. 뭐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슬립테크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네. 요 매트리스, 네, 매트리스. 네, 공기 주입을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3D 스트링으로 그 실제로 IoT 기기를 바탕으로 뭐 그 침대의 어떤 형태나 네. 수면에 대한 습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스마트 매트리스 네. 회사가 좀 보였는데 외국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회사였고요. 네. 이름이 어디였죠? 안실, 네, 안실이라는 안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수면 베개, 코골이 좀 방지하는 수면 베개 업체도 한국 업체가 한 업체가 나와 있었죠. 네, 여기 뭐 회사 이름이 모션 필로우, 텐마인드라는 회사였고, 네. 모션 필로우라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베개였죠. 네. 근데 코 고는 소리를 감지를 해서 공기 주머니의 어떤 그 공기의 양을 조절하면서 베개 높낮이를 조절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수면 무호흡이나 네. 코골이 같은 것이 그 기도 안에 어떤 그 직경에 따라서 네. 그 의학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 옆에 이제 공기 펌프를 두는 거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고, 네. 물론 이 펌프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코골이도 감지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바탕으로 베개 높낮이를 조절하면 네. 좀 막혀있던 기도가 넓어진다든지 그 코골이의 확률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좋았는데, 사실 저는 이 제품보다는 실제로 이 회사가 그 전시회를 준비하는 어떤 애티튜드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
방식이 좀 이렇게 세련돼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뭐 사실 저희도 예전에 벨트 할 때 이런 그 USB 카드를 갖고 나와서 네. 요 안에 프레스 킷을 넣어주고 요 네. 바깥에 있는 정보만 봐도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전시회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는데 네. 딱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이번 좀 트렌드인가요? 이번에는 뭐 이런 플라이어 같은 거 많이 안 주시고 아예 USB로 이렇게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디지털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종이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자님들이 작성을 할 때는 네. 사실 디지털로 작성을 하는 거라 그렇죠. 그걸 받아 적을리는 만무하고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도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편하죠. 바로 쓸 수 있으면 훨씬 네. 좋고 그게 기사로 이제 그 편찬되는 어떤 도달률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실제로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를 목표로 이런 전시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가장 그 좀 현실적이고 그 확실한 어떤 네.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 저만 이제 좀 아껴놓고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는데 노멀이 됐군요. 네.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기업들 좀 인상적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사실 뭐 그 리플렛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약간 섹스테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아,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 회사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그 뭐니 경피 자극, 네. 경피로 이제 그 자극을 해서 사실은 신경을 좀 이렇게 그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 어깨 통증이나 네. 뭐 다른 것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 네. 그걸 이제 사타구니에 붙여서 사타구니 웨어러블을 네. 만들어서 실제로 남성의 어떤 성기능이나 성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네. 시간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네. 뭐 토끼를 잡는다고 뭐 네, 그러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굉장히 표현하는 충격적이었는데 많은 프레스들이 와서 네.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 재치가 좀 네,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돋보였던 것 같고 네. 아 우리나라에서 하나 또 빼먹었네요. 바디프렌드. 네. 네. 바디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나오는 거였죠. 이렇게 네, 네.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이렇게 꼭지가 하나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산소 발생을 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산소를 많이 발생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실 바디프렌드의 의사 선생님들이 한 7분 정도 계시고 제가 아는 버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네. 미국 현지에도 지금 한 분이 와 계시고 실제 전시장에서도 잠깐 뵀는데 네,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안마의자라는 가장 거대한 웨어러블이죠. 네. 몸의 상당 부분을 감싸고 있는 네. 그런 웨어러블의 그 형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그 한 20분 정도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떤 건강을 체크하든지 혹은 건강을 개선하든지 릴렉스를 하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메디컬 안마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기능들을 선보인 적이 있지만 산소 발생은 저도 생각 못했던 거고 네. 뭐 이번에 CES를 겸해서 아마 들고 나오신 것 같아서 네. 실제 본 전시장의 어떤 디스플레이나 그런 형태를 어떻게 또 갖춰놨을지 사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가서 보니까 안마의자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또 프레스들도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안마의자들 많이 쓰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미국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네. 쓰진 않는데 네. 안마의자가 그래도 뭐 그 숙면이나 뭐 긴장을 이완하는 효과로서는 그래도 뭐 의미가 있을 것이라서 네. 뭐 단순히 안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쓰시면 되고요. 그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효과들은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인형? 뭐, 네. 그것도 헬스케어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정말 특이한 제품이에요. 마인드 케어,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사람들의 네. 어떤 그 심리나 뭐 초조함이나 그 실제로 불안장애나 뭐 현대 사회에서 겪는 그런 그 초조한 그 앵자이어티들 네.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에 목적으로 많은 컨셉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군요. 전 그렇게 해석했죠. 네.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이렇게 베개 같은 건데 꼬리 모양으로 돼서 꼬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약간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품은
인형 모양인데 인형 입에 손가락을 넣으면 이렇게 약간 물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 저는 보면서 도대체 이 제품이 뭔가 이걸 어디다 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 대표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네. 부분에서 안정감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는 TMT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too much technology. 네. 굳이 네, 굳이 그냥 인형을 끌어안고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인형에 뭐 이렇게 꼬리를 막 그 뱅글뱅글 돌리면서 입을 손가락을 앙앙앙 물어주는. 근데 되게 귀엽긴 했어요. 네. 일본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일본 제품. 네. 딱 그런 제품이었던 건데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앤 패스라 그래서 코로나를 좀 이렇게 시즌으로 해서 네. 나온 것 같고요. 이 뭐 코어에서 이제 이거 찍어가지고 네. 우리 신속 진단 키트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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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 뭐 그 전자 이 잉크라고 하죠. 네. 전자 이 잉크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 NFC로 태그를 하면 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코로나 그 항원이 검출되었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전송해주는 그런 스마트 진단 키트인 것 같은데 저게 코로나만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코로나 말고도 다른 걸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테스트기에서 줄 2개 뜨냐 1개 뜨냐로 네. 보잖아요. 워낙에도. 네. 네. 저 어저께 그 여기 CES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오미크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에보트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테스트 킷을 이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2줄이 나오면 이제 양성이고 1줄이 나오면 음성인데 그 줄이 희미하게 2줄이 나왔을까봐 가슴을 졸였던 이런 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슈더라고요. 그 2줄, 1줄. 그래서 아주 좀 긴장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2줄, 1줄이 나오는 제품인가요, 그게? 이거 실제로 써보지 않았으니까 뭐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는 네. 뭐 이들이 판단할 텐데 그런 게 보통 이제 역치값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네. 뭐 혈압이 충분히 높냐 아니면 조금 높냐 그런 것들이 진단할 때 있어서 되게 그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 한 번 네. 더 할까 검사를 아니면 이걸로 할지 그만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만 할까 네, 네. 같은 고민을 하신 거고요. 그 2줄 안에서 네, 엄청나게 고민. 얘라고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TMT다. 네. 네. 굳이. 네. 네. 이번에 CES에서 헬스케어 회사들 좀 눈여겨 보시고 싶은 회사들 아직 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어디 있을까요? 좀 궁금하신 회사들. 기본적으로 슬립테크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로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불면증이나 슬립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또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면 기술 그 산업협회 라는 협회들도 이제 그런 이번에 출품한 회사들 위주로 만들어진 또 협회가 그런 있습니다. 협회가 있을 정도로 그런 네.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수면 기술이나 슬립 테크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그런 회사들 간의 어떤 경쟁 비슷한 컨셉과 뭐 겹치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만 경쟁하면서 봐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그 외에는 뭐 그 에보트나 뭐 기존의 전통의 강자들이 혹은 위딩스 같이 뭐 저희랑 계속 매년 그 같이 CES를 나왔던 이런 회사들이 네. 올해 이제 무슨 제품을 갖고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새해가 됐는데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좀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갈까요? 올해 전망.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를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CS 그 트렌드 워치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위주로 네. 어떤 정부의 규제를 넘어서 등장하는 좀 더 시리어스한 헬스케어들의 등장, 그것들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기술적인 어떤 환경의 이제 숙성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 이제 CES 현장에서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컨셉이나 프로토타입으로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이 워치 안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서 그 기존에 이미 있었던 센서나 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재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 건 실제로 그걸 재서 그 다음에 필요한 환자 혹은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그 문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가 또 한계점인 거라 네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잘 익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등장이 이제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떠나서 이제 생명공학 전체 그 의료 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한 3가지 정도로 사실 제가 뭐 다른 칼럼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키워드로서 감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뭐 오미크론 얘기하지만 오메가까지 갈 겁니다. 뭐 약해지겠지만 약해지면 또 다른 뭐 코로나 22가 나올 수도 있어요. 19가 아니라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더 가까워지고 잦아질수록 감염병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 증가하듯이 그냥 증가하는 거라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단련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뭐 조기 경보 감시 시스템이랄지 뭐 조기 진단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아까도 말씀드린 빠른 임상시험, 빠른 어떤 후보물질의 발굴, 빠른 임상시험, 원격 임상시험 병원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시험 하러 우선 병원을 한번 가고 중간에 또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Virtual Clinical Trial이 미국에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사례로서 해보려고 웰트 자체로서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영역이 Virtual Clinical Trial이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환경에서도 충분히 임상시험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퀄리티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로서 식약처가 안심하고 도장을 찍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원격 임상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원격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사후에도 그런 형태가 두 번째일 거고 세 번째는 그 텔레메디슨일 것 같습니다. 그냥 비대면의 일상화. 비대면의 일상화. 그 진단부터 진료 그리고 치료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어떤 진료의 패턴들 자체가 그 모두가 다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것들 혹은 넘어가도 문제가 없었던 것들 그리고 넘어가는 거 원격으로 하는 것이 원격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랑 같이 이제 병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환경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원격이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는 뭐 병원에 안 가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데이터는 다 휘발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가 얘기하고 주고받은 모든 프로세스들이 나름 뭐 차팅으로 남긴다고 하지만 그 날것의 데이터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원격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저장이 된다든지 디지털로 변환이 된다든지 녹화가 된다든지 그냥 의료 기록지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든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단위화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 진료의 어떤 패턴이나 더 나은 진료 방식의 발견이나 뭐 더 나은 치료법의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댓글 질문이 조규식님이 계속 많이 달아주셔서 좀 위에서부터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받은 질문지 보니까 헬스케어 디바이스들 건강 측정의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그 정확성 자체는 사실 발전시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네. 정확도가 낮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정확도가 높으면 좋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높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의료기기처럼 병원에서 쓰이는 그런 거랑 좀 또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쓰는 환경 자체에서 끼는 노이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 자체를 올리는 노력은 꾸준히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네. 병원에서 보지 못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주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데이터가 병원 데이터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참값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너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가 뒤에 붙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해주고 살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면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당 측정하는 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그 워치에서 혈당 측정하는 거. 네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내부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봐왔던 것들인데 뭐 사이다랑 물을 구별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가능하겠죠. 막말로 뭐 사이다 공장에서 네. 사이다 병에 물이 잘못 들어가진 않았는지 네. 그를 검수하는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쓰면 되는데 네. 그런 거 가지고서 괜히 막 이쪽으로 끌고 와서 혈당계가 이제 없어져도 되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기술 자체가 클 여지조차 주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혈당계 정도의 피를 뽑지 않고도 그런 필요한 정도의 해상력을 가지는 그 당을 측정하는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네.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에서 AI를 활용해서 진단을 받거나 다른 신기술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돈을 더 내야 되냐? 기계가 인력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비용들이 더 절감이 될지 아니면 더 비싸질지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사실은 기존의 어떤 영상 진단을 기반으로 그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업체들의 딜레마, 현재 있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네. 그걸 아시는 분이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그냥 정답을 말하면, 현재의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겁니다. 그 기존 방식에 대비해서 뭐 우월한 거는 알고 있으나, 우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엄연히 의사나 그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본 레퍼런스 가격으로 책정하고 얼마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보조하는 거라면 그냥 그 사람이 사서 쓸 수 있게 해라. 그 사람한테 팔아라. 라는 정도의 결론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이걸 썼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더 효율적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 법만큼 안에서 이런 솔루션에 얼마를 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계산식이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의사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겨낼 또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다이내믹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거고요. 네. 뭐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값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서 쓰는 지금 그 뭐 기사님들이 네. 갑자기 그 내비게이션이 발전해서 핸들을 꺾기 시작해서 자율주행으로 대체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인공지능이나 뭐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까지 왔을 때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거는 어느 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어떤 벤치마크 모델들이 돌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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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과 헬스케어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CS2022의 다양한 소식들 저희 CES 기간 중에 저희 더밀크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강성지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강 대표님과 웰트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